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죠. 바로 신현송 총재께서 하는 76주년 창립 기념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유는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폭풍을 일으키고 내 주식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자산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요, 더욱더 자산을 늘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로 표면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를 방어하겠다는 거랑요. 두 번째는 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이죠. 소비자 물가는요, 한은의 물가 목표 상승치가 보통 2.0인데 반해서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3.2나 돼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보는 거죠. 돈의 가치가 높을수록 물가는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부분은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집값 잡겠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무리해서 아파트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경제 펀더멘탈 부분은요, 요즘 반도체 수출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온다고 해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사에만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니 뭐니 해도 실질적인 이유는 환율 때문이라고 봐요. 1,500원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내수기업이랑 중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거든요. 정부가 환율 잡기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50조 원 규모의 달러를 풀어서요, 환율 방어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환율이 1,550원이나 올라갔거든요. 환율 방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외환을 풀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는 줄게 될 거고요. 97년 IMF 때처럼 외환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직감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특히 달러가 계속해서 빠져나간 이유가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금리 차가 크다고 진단한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3.75%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한국의 금리 2.5%와 금리 격차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사실 같은 금리라도 안전자산인 달러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달러가 그 금리까지 높으면 당연히 달러를 원하겠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원화보다 금리를 1.25%나 더 주는데,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금리를 낮출 줄 알았던 미 연준에서 동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유동성 관리 측면도 있다고 봐요. 최근에 고유가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뿌리면서 시중에 원화가 많아졌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시중의 원화를 강제로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25%만 올라가도 가계가 체감하는 충격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주담대 금리가 대략 4.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 상환액이 253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서 대출금리 1%만 올라도 월 31만 원이나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갚아야 될 돈이 370만 원이나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달치 월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DSR이 40에서 50% 정도 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는다 치면 100만 원이 매달 이렇게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월급의 절반이 빚 갚는 데 사용이 되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요, 생활비가 더 빠듯해지잖아요. 더 이상 가게가 쓸 돈이 없어서 한국에 불황형 소비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DSR 대출 규제를 늘린다는 거죠. 영끌족들은 아파트 주담대 외에도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찬스까지 꽉꽉 채워서 아파트를 샀거든요. 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막히면요, 어쩔 수 없이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 고위험군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연끌 쪽들 중에서요, 자산 관리를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문제로 넘어가면요, 한국 증시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뽑히는 게 좀비 기업이 많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좀비 기업이 42.8%나 증가했어요. 좀비 기업이란요, 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그 상황이 3년째 누적이 되면 좀비 기업이라 그래요. 인공호흡기 달고 연명 치료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의 80%는 중소기업이에요.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좀비 기업은 타격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정황상 이 좀비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요.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은은 이걸 모르나?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6월 15일자 자료인데요. 좀비 기업 퇴출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단기적인 고통은 당연히 크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퇴출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다 더 큰 아킬레스건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출의 부실화가 심해지면요, 은행의 위험이 전가된다는 거거든요. 대출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은행도 부실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 한국 경제 붕괴의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PF 대출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갚아야 될 돈이요, 무려 13조 원이나 돼요. 문제는요, 갚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방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을 계속해야지만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가 굴러가는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지방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이렇게 들어올 사람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는데 환자의 체력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빠서요. 도저히 몸에 칼은 못 대고 항암 치료로만 이렇게 연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은요, 암투병 중인 환자가 반도체 수출 호황이라는 영양제를 먹고 잠시 건강해지니까 이번 기회에 고통스럽더라도 암세포를 모두 잘라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트릭 하나만 발생해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 때문에 눈치 빠른 외국인들이 상반기에만 코스피 148조 원이나 순매도를 했어요. 증권사들은 아는 거죠. 코스피가 12,000 간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한다고 인정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경제가 안 좋지만 국장 개미들을 계속해서 증시에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망치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증권사도 실적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요, 외국인 148조 원 매도 폭탄 중에 약 93조 원을 올 이후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코스피의 끝물이 왔다고 판단하는 거죠.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들도 더 이상 코스피를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건 환처손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고 난 것을 누가 받아준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무려 99조 2천억 가량을 매수해줬어요. 약 100조 원 규모인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비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국장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고점 9,385포인트에서 21%나 빠졌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비투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경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것도 기업과 경제에 대한 제대로 분석도 없이 투자를 했거든요. 주위에서 다들 코스피에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처럼 느껴지고 급한 마음에 나도 한번 이렇게 땡겨볼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합리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내가 유튜브 보니까 12,000 간대. 자꾸 이런 말 하면서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요? 단순 반도체 랠리 때문인가요? 국장이 저평가돼서 그런가요? 그거 다 그냥 애널리스트가 한 말이잖아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낸 리포터가 자극적인 이슈로 그 고객들을 많이 끌어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나요? 아니면 경제 상황을 정직하게 말해서
고객 유치도 못하고 내 실적도 나빠지고 승진도 못하는 게 좋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자산은요, 매의 눈으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10개의 축 중에 2개만 맞아도 그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달 반대매매만 1조 1200억 원이잖아요. 제가 비토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 진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정보가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도요. 팩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내 주식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뭐 괜찮아 괜찮아 다시 오를 거야라는 달콤한 그 악마 같은 속삭임 때문에 반대 매매로 내 자산이 그렇게 많이 녹아내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아직도 못 깨어나시면 더 크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레버리지는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솔직히 2배 번다니까 그냥 한탕하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크게 오르니까 2배 올려서 크게 당겨야지 이런 생각에만 꽂혀서 막상 떨어질 때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하나도 없이 투자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떨어지면요. 떨어진 만큼 2배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위험한 게 비토예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면 담보유지비율이 140%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는 거는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식을 그냥 카지노처럼 한다는 거죠. 일반 주식은 10% 하락해도 내 돈만 이렇게 깎이고 말지만은요. 이거는 내 담보 가치 2배속으로 폭락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3일 안에 돈을 못 넣으면 강제 매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영끌 비투족은 더 이상 넣을 돈도 없잖아요, 이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주가가 지금처럼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3일째 되는 날 아침 8시 40분 장 시작하자마자 강제 처분이 돼요. 기다리면 회복되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2배 손실 보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손실 봤으면 2배니까 2000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린 버핏은 똑똑한 사람이 파산하는 원인은 3가지라고 말했어요. 술과 여자와 레버리지라고 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잘못하면 나와 내 그 자신의 가정까지 다 파산시키는 레버리지 제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탐욕을 버려야 돼요. 유튜브에서 뭐 1000만 원으로 50억 벌었다 이런 사람 얘기 좀 듣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1,500만 명 가까이가 주식을 하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과 타이밍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확률이 얼마나 돼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헛된 꿈을 꾸려면 피 같은 내 돈을 왜 주식시장에 버리냐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복권하세요. 그게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복권은 내 돈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적어도요. 냉정하게 현실의 기반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성공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식은 회사의 가치만큼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요. 회사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가치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좋은 기업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면제 하나 그냥 하나를 먹고 내가 주식 산 것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푹 자라는 거예요. 그 기업 가치가 주식에 그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란 친구한테 맡기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S&P 500 투자하세요. 워린 버핏도 S&P 500 투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S&P 500에 매달 적립식 분할 매수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내 은퇴 자금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그냥 적립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ISA 계좌로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좀 거둘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해외 주식에 대한 붙는 세금이 22%잖아요. ISA 계좌를 이용하면 5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그 이상의 소득도 분리과세 9.9%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ISA 계좌가 그 해외 증권을 직접 투자는 못 해요. 그런데 그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요. S&P 500을 그대로 추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시킨 ETF가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고르시면 돼요. 참고로 환율 변동 그 위험을 피하고 싶으면 상품 뒤에 H가 붙은 환해지형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환율 상승 효과 요즘처럼 이렇게 달러 강세 수혜를 그대로 누리고 싶으면요. H가 없는 환율 노출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도 하고 S&P 500의 실적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냥 귀찮으면 그냥 토스 같은 증권 앱 하나 그냥 까시고요. 매달 얼마를 이렇게 자동으로 S&P 500 그냥 구매하게 걸어두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극적인 경제 기사 보지 마시고요. 퇴직할 때 노후 자금으로 그냥 찾으세요. 그럼 무조건 성공합니다. 워린 버핏이 그랬어요. 원숭이만큼의 지능만 있어도 누구나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요. 주식을 제발 도박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 올바른 투자로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돈 버는 데만 미쳐서 그 길이 도살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